안녕하세요. 그린카입니다. 그린카는 지적 운전을 위한 폭넓고 간편한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근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차를 쉽고 빠르게 빌릴 수 있습니다. 10분당 단돈 1,000원대로 만날 수 있는 드라이빙의 신세계. 지금 바로 5분 안에 내 차처럼 그린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 코드에 지적 운전을 입력하시면 그린카 3시간 무료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카쉐어링 그린카였습니다. 컴백홈 어플 대리 써봤어? 대리운전 컴백홈 어플? 그게 뭔데? 대리가 필요할 때 휴대폰에서 기사 얼굴, 운전 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를 수 있대. 전화번호가 필요 없는 어플 대리? 카드 결제도 되겠네? 그럼 현금이 필요 없지. 깨똑 택시처럼 실시간 이동 경로,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군. 100%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쿠폰도 팡팡 쏜대. 아이폰 앱 출시 기념으로 만원 쿠폰을 2장이나? 대박!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께 쿠폰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쿠폰 번호 1219를 입력하세요. 8월까지예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67회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기계적으로 말하듯이. 진짜 완전 기계적. 봤어요? 지난주에 저희 앨범 자켓이 바뀌었습니다. 네. 6번째 앨범 자켓 아닙니까? 바뀌어가지고 올렸는데 이번엔 사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닮았어. 올렸는데 김도인이 폭발했어요. 저 이거 진짜 그 사이드킥 작가님 그려주셔가지고 네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거 정말 최 사장님께 절대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맞아요. 드렸는데 앨범 그걸 쓰지 마라 막 그랬었는데 저는 올해 정모할 때 못 나가나요? 속상하다. 그때 아픈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가면 복면가왕처럼 가면이랑 근육맨 인형 옷 사려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도인 실제로 너무한다. 막 그랬어. 그 앨범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그 김도인 인생이니까 내 인생 아니니까 올렸지. 자기 얼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단발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길게 그리셨어. 그 머리 길이 빼면 똑같더만 뭐. 장난 그만해. 여러분 기대하셔도 그만하라고. 좋습니다. 뭘 기대하시든 그 기대 한 대로 나오실 겁니다. 악플 모아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팬카페를 아예 따로 만들자. 김도인 팬카페를. 만들지 마. 분명히 얘기했다. 실물이랑 5만 배 정도 차이 나요. 그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올렸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예뻤어요. 그냥 상상해서 그리신 것 같아요. 저희 사진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사진을 참고하신 것 같던데? 장난 아니다. 안경 형태라든가 우리 옷이라든가 이런 닮았어요. 것들, 뭐 몸매 이런 것들, 저의 다부진 그러니까 사실 저보다는 깡 선생님 완전 딱 죽창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다부진 역삼각형. 몸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비슷하긴 했어. 나도 미쳤구만.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였어요? 깡 선생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시국에서 좀 긴장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어제도 계속 뭐 포격을 서로 쏘질 않나 남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역시 파르메니데스를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어제 사실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나는. 사건이 너무 바쁩니다. 다시 바쁘셨어요? 예. 죽을 것 같아요. 쉽게 죽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받았구나. 자기 인생 아니라고 장난 아니야. 남의 인생이니까 뭐. 독실이는 뭐 했어요? 지난주에. 저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마취를 해갖고 한번 4시간 맞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위 잘라내야 되는데? 네. 너무 살쪄가지고 위내시경하셨어요? 위를 좀 찝어놓으라는. 속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요즘 계속 막 너무 이게 신경성이었는지 못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토할 것 같고 토하진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내시경 이제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냥 중간 정도의 위험이라고 별거 아니래요. 아 그래? 그게 다행이네. 수면이라고 해갖고 약간 무서웠거든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사실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면 어떡하나 왠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내시경을 안 할 때 이제 귀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귀 막고 토끼굴에 토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그냥 위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았었던 거야. 근데 일단 예약까지 잡고 나니까 그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다행이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괜찮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뭐 위를 절제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먹는 걸 좀 줄여라. 다행이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도희는 뭐 했어요? 이거 지금 근데 우리 농담한 건데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뭐 농담했는데? 우리가 자꾸 독실이 보고 뚱뚱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전혀 그렇잖아. 뚱뚱해졌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 요즘 빠졌어 며칠. 조금 빠져봐야 과체중. 더 찌면 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인 뭐 했습니까? 저 아침에 오는데 여기 이제 녹음하러 오는데 소름 돋았어요. 걸어오는데 제 집에서 지하철역이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기시감이 되게 심하게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네. 엣지 오브 투마로우처럼 내가 이 하루하루를 오늘 에피소드 망치겠구나. 그런 기시감이. 아니요. 그러면 이게 하루하루를 무한정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네,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기절하고 아침에 다시 눈 떠서 나오고 일하고 자고 반복하니까 그지. 갑자기 슬픈 얘기 아침부터 슬픈 얘기하네.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사실 바빠지셨군요 다들. 알겠습니다. 자기 어차피 아니라고. 니네 인생들이니까 뭐 알아서 살겠지. 알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파르메니데스에 이어가지고 오늘 철학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그 반응이 좋았어. 그죠? 빵 터졌어. 나는 너무 좋아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대나베스의 원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었어요. 지난 시간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원자론자를 제가 계속 다원론자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랬어? 네, 몰랐어요. 실수한 부분이 하나 아무도 안 있어서. 들어본 거 아니야 우리들? 아니야 난 들었는데도. 저도 들었는데. 그래? 네, 원자론 데모크리투스나 네. 뭐 원자론자들이 파르메니데스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원론자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아니 근데 맞잖아 원자론하고 보통은 다원론자들은 이제 그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그런 의미에서 그 엠페도클레스 이 사람들을 다원론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론자들은 조금 성격이 달라지죠. 근데 큰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근데 과학에선 다르게 하는데. 그래? 엠페도클레스는 사원 소설이니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니까 다원주의자 되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진중하게 철학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놀랍게도 아무도 몰랐어요.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깡 선생이 얘기하니까 맞나보다 하고 있었더니. 근데 그렇군요. 저희 보통 녹음할 때나 평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한 건데 의도적으로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최 사장님이랑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말할 때 독실님 이렇게 말하는 실수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요. 그래? 왜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방송 중에는 라이브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끝나고 나면은 막 아차 싶은 것도 있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양해해 주세요. 몇 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최사장님한테 따로 카톡을 보냅니다. 이거 잘라, 이거 빼달라, 저거 빼달라.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제거. 그리고 안 한 말을 넣어달래. 야, 장난 아니다. 그걸 어떻게 듣냐.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합성해서 넣어달라고. 저도 오늘 환호성 넣어주세요, 말할 때. 환호성이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소리랑.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네네. 김도인이 오늘 준비하셨죠? 그래서 동양 철학 해준다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론인가? 첫사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실제로는 이 철학을 하기로 한 게 그 천재 특집 한 다음에 철학이 배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율곡 2편을 하고서 철학 내용을 다 빼고 다음에 바로 철학을 할 거라고 이기론 생각해서 해준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기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율곡 철학에서 핵심이 이기론인데 이기론 설명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맞아. 너무 오래전이라서 까먹고 있었는데 난 그때 천재다에서. 조금 그 카페에서 네. 이분이 왜 천재적인지를 설명할 때 정황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지 네네. 실제로 그 이론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아주 그렇구나. 통렬한 네. 비판이 막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철학편에서 이기론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밀당 장난 아니죠. 네. 해줘야지. 근데 이기론을 이제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기론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그 철학을 이제 내용을 정리하려면 그 쉽게 그냥 평이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전반의 유학 사상에서 다뤄지고 있던 개념들을 이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왜 중국 철학사에서 이기론이라는 철학이 대두하게 됐는지 사상적인 게 흐름이 연결돼서 그 앞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리기론 프리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기론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그렇군요. 좋다. 이거 다음 주 쉬겠네. 이거 한 줄 밀어주겠네. 리기론은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계속 하신다고요? 네네. 정모 때 하시죠.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들도 한 2년에 한 번씩 찍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이기론 언제 해줄 거예요 도대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학부 때부터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공부처럼 배운 거여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보통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같은 범인들이요? 네,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알고 계시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리기론을 한다라고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 그 앞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요? 독실이는 동양 철학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를 보통 사람으로 보시는군요. 저 지금 보통이야. 준비할 때 저는 보통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전 이기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 방송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 준비할 때 약간 독실님을 목표로 준비했거든요.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름밖에 못 들어봤다니까.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을 수 있어. 사람들이 이기론을 이 안에서 막 처음에 이기론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사실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나머지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잘 몰라. 난 모른다고 얘기하면 좀 민망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도 아는 것처럼. 윤리책에 나온 얘기잖아 이기론. 진짜? 독실님 조기 윤리 졸업해가지고. 아닌데. 조기 졸업했지. 조기 졸업은 했는데. 고딩 조기 졸업. 장난 아니다. 윤리는 배웠었어요, 저. 그래요? 이기론 얘기는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어. 이게 뒷부분에 나와가지고. 조기 졸업할 때 배웠나봐. 배우기 전에 학교를 졸업했군요. 저는 몰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다 이기론은 저처럼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기론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보면서 나만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좀 배우면서도 동양 철학 쪽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만화 같은 걸로 좀 간단하게 저도 그 제자백과 시대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어떤 시대적인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더라 그분들을 문화생 같이 그런 것들을 두고 있는 모모군 이렇게 해갖고 사람 이름이었어. 누구 모모군 안에 자 말하는 거네. 모모 공자 맹자 자 아니야 군이었어. 군? 네네. 제후들 맞아요. 제후. 그분들이 다 이름이 모모군이라고 붙던데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막 해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노자, 장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게 보면서도 재밌다 만화였으니까 재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뭐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 저처럼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 동양 철학이 굉장히 심취하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사실 좀 놀랐었어요. 사실 나도 이제 대학교 때 철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철학과만 4개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철학만 배웠어. 변태학. 그래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면은 동양 철학하면은 이미 근현대 시대에 이미 무너진 철학이거나 이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서양 철학이 최고고 이게 진리와 가깝다라고 생각했었거든. 동양 철학과도 있는 학교죠? 예, 그게 막 분리돼 있어.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 강 선생은 좀 어떠셨나요? 철학과 나왔잖아요. 다시 소환. 철학과 나왔잖아요, 그지? 그 동양 철학이랑 서양 철학 좀 균형 있게 배웠던 것 같아? 저도 서양 철학에 많이 매력을 느꼈어가지고 동양 철학에는 많이 그렇게 수업을 많이 안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불교나 이쪽은 조금 더 우연치 않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특히 강 선생이 앞부분에 관심이 있지 고전 철학. 저는 고대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구만. 근데 이제 유학 쪽은 사실 전혀 몰라요. 무식합니다.
근데 유교 철학 자체가 되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느낌이 막 봉건스러운 그치, 느낌?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나라 망쳐먹은 느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철학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도 드는 게 너무 어떤 도덕윤리 같아. 내가 보여줄게.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근데 리기론 할 때 이제 리기론 해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어서 하는 거지만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내용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앞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리기론 프리퀄이다라고 해서 리기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국 철학의 맥락이랑 중국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철학에서 이제 중국 철학의 시발점은 공자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밑에 철학들이 다 집대성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여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의 공자가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뭘 설명할 거냐면 중국 철학이 태동하던 시기가 이전에서는 하늘 중심, 자연이나 외부의 관점이 몰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제자백가 시대 때 그리고 공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공자를 중심으로.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사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이 기론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아니요. 맞나요? 아직 네라고 하는 거 들었어. 요즘 피곤해서 판단력이 저하돼요. 그렇군요. 제가 어디서 들었었던 거는 거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공자가 4대 성인에 들어가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됐었던 거는 맞는데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노자 쪽을 더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걸 어디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현대에 노자, 와서요? 장자 이런 분들이 했었던 것들을 더 흥미로운 대상이라서 그런 건가요?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노장 철학이 되게 유명해지는 거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에 맞는 환경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 윤리 때문에 보통 동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은 굉장히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발전을 거듭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니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경제 관련된 체제 문제도 발생했을 때 자기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거리나 재료들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재료를 찾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 저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생태학적 관점을 노장 철학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 완전 깐 것 같아 지금. 좋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특별히 생각했을 때 노장 철학 요즘에 더 주목받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인 풍조로 봤을 때 노장 철학 자체가 그냥 이제 뭔가 현실에서 완전 초탈하는 그런 호방한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필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같아요.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오늘은 동양 철학이 발전하게 된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는 이기론 프리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배우면 멋지다. 동양 철학을 배우면 이제 자기가 평소 사회생활하거나 커가면서 규정짓는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서 원래 내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양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해 본 거로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는 내가 누구고 우리 사회가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초점 맞춘 것보다는 전문화된 지식들을 계속 주입받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이제 교육받거나 아니면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성취도가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론들을 되게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선장했을 때 자기가 중장년층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뭐냐면 비교 우위를 통해서 가치 평가되거나 규정된 모습들이 많고 아니면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뭔가 마음의 허탈함? 아니면 이것보다는 뭔가 삶에 더 나은 가치나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동양 철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실제로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했는데 윤리 시간에 듣고 너무 매료됐어요. 이 얘기를 그냥 그 듣고서 동양 철학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대학은 실제 입학할 때는 계열제로 입학했지만 2학년 되자마자 이제 전공을 선택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동양 철학 전공을 선택하는 애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2명. 아, 지금 대학교 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마음 먹었고. 대학교 와서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동양 철학을 전공합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동양 철학 고등학교. 완전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그래요? 거의 저 첫사랑. 동양 철학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제가 배운 거는 이제 유교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철학을 보고서 첫눈에 반했다는 건가요? 네네. 첫눈에 미쳤구나. 반해서 20대 내내 흠뻑 빠져 있다가 막 그 갈구하다가 증오하다가 또 뭐 이제 시큰둥해지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만. 네. 임도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몇 번 얘기하셨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동양 철학이 이제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 당시에는. 그래? 진짜 빠져들었어요. 도대체 뭐길래?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업 듣다가 막 복 받쳐서 울은 적도 되게 많고. 네, 그럼 해볼게요. 이제 네. 중국 철학의 태동기 제자백과 춘추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전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동양 철학의 특성이 뭐냐면 복고적인 감성이 있어요. 저희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의 기반 어떠냐면 역사강상 진보사관으로 배우거든요. 그렇지.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점차 발전한다는 발전사관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은 어떠냐면 순환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역사나 모든 자연의 운행 원리가 순환한다는 관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로 계속 나아가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완벽한 이상 상태가 있었고 이것을 다시 구현하는 게 동양 철학의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고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과거 이상적인 상태의 사회를 실현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되고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원래 태어났을 때 타고났었던 우주와 하나 되어 있었던 성인과 같은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서양은 계속해서 발전.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먼 미래에 완벽한 게 있는 거야. 네, 그 점차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는 게 있죠. 동양은 계속해서 과거에 완벽했던 상태로 회귀하려고 한다. 네, 왜냐하면 순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만. 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언급할 때도 처음 끝 이렇게 같이 언급하고 시간이 이렇게 점차 발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어떠냐면 순환적인 걸 계속 얘기해요. 흥망성쇠나 어떤 게 발전하면 반드시 쇠퇴할 거라고 보고 자연이 순환한다 이런 관점.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고. 네. 육식갑자.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명쾌하다. 그리고 그렇지. 이거를 보통 중국 철학자들이 설명할 때 그 중국의 그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농경제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나 철학 생활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연 항상 순환하잖아요. 네. 근데 자연이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다 다른 계절로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복고적인 감성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했는데 제자백가가 태동한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하은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요순, 하은주. 네, 이렇게 배우던 것 같다. 저희가 역사 시간이나 아니면 윤리 처음에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요순은 유교 철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완벽한 이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땠었냐면 얘는 그냥 이상적인 사회고 실제 존재한 적이 없는 가상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시 공산사회 같은 건가요? 그리고 이제 하은주만 실존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여기에 대한 유적들이 발견되거든요. 갑골문 같은 얼마 것들. 안 되지 않았나요? 원래 네. 주나라가 역사적 처음이라고 했었다가 은나라의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라의 유적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역사가 확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순까지 간 거야? 네, 근데 요순에 관련된 유적들도 이제 발굴되기 얼씨구나. 시작했었어요. 근데 요순이 하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아니 하나라 하이전이에요? 네,
이전에 있었던 어. 임금이 이제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그거죠. 이렇게 누가 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누가 왕이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니까 되게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맞아요. 그쵸. 네네. 그게 요임금이야? 네, 그 동양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자는 어떠냐면, 저 대통령님, 예를 들어 저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국민 행복해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약간 학급인 거예요. 국민들이 누가 통치자인지도 모르는데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아주 완벽한 통치자인 거예요. 통치자 시스템이 존재를 중요하다. 인식할 수 없어야 돼요. 저도 지금 진보 우리나라 시스템. 통치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고난도에. 근데 태평성대에 인식 살고 여부만 있구나. 중요하지 않고 인식할 수도 없는데 이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행복도가 굉장히 커야 돼. 지복한 상태가 돼야 돼. 야, 그럼 요수는 도대체 언제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연도를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기원전 한 3,000년 정도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기원전 돼요. 3,000년이요? 네네. 장난 아니네. 이 정도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반만 있어. 년 역사잖아요. 그렇군요. 이 정도는 돼야 철학인 거지. 오. 네. 거의 고대. 네네. 공자는 그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네. 한번 볼게요. 이제 요수는 일단 차치해 두고 하은주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지 공자가 이제 제시한 철학이 왜 위대한 사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하은주라는 나라 자체가 그때 시기상으로 따지면 하나라는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신석기 말기 시대.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청동기도 아니야. 총동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 형태는 아니었을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수는 뭐야, 그러면 도대체? 구석기, 뗀석기 이럴 때? 네, 신인 거야, 신. 신의 시대. 네. 그러니까 신석기 말기 시대여서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부족이랑 추장사회 시대. 정도. 네네. 거기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만. 네네. 그래서 이미 인구 급증이 이제 발생하고 황하랑 그 지역의 주변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형성되어 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신분 차이도 생겨나고 이게 인간들이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부족의 모임에 대한 문화적인 특색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신석기 때 이미. 그리고 각각 맡은 지금의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직업이 분화되는 특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점을 치는 주술사들이 나오게 돼요. 사회적 지위가 이제 정치 지도자와의 연관성에 따라서 규정되게 되고 또 누가 있냐면 저희가 배운 것처럼 종교적인 권위자들이 있어요. 뭐 샤먼 아니면 제사장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요. 사유재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계급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네. 이때. 예. 그래서 이때 하나라가 보면 기원전으로 한 2100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100년. 네네. 예. 그리고 이때 특색이 뭐냐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숭배를 해. 우리가 초반에 뭐 배우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인 인격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다신교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인 인격신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자연의 신을 동시에 숭배하는데 얘네들에 대한 무슨 계급적인 차이는 없어요. 초월적인 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신을 주관하는 더 높은 위에 있는 상위의 계급에 있는 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들이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고 뭐 꽃도 신이고. 네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다신교적 특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유일신이나 최고의 어떤 지상의 신이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의 이제 신을 믿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어떤 게 되냐면 여기 사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인 거예요. 네. 사회가 점점 더 누적돼가지고 범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극복하는 게 이제 당면 과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연신들을 숭배하면서 다신 숭배 사상이 발달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라의 임금은 우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수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어디서 배우네요? 요수누탕 문무주 뭐 이렇게 요수누탕? 윤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윤리 시간이요? 네. 예. 나 이건 안 해. 배우나 보지 뭐. 나 네. 배웠어. 그래? 아, 만화로 봤나? 요수누탕. 네네. 근데 우임금을 배울 때 뭘 특징으로 배우냐면 치수 사업의 공적이 크다라고 해서 배워요. 치수 사업이요? 네. 우임금이 뭐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전국에서 뭐가 나면 매년 홍수가 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경제적 피해도 되게 심하니까 이 우임금이 하나라를 다스릴 때 13년 동안 치수 사업에 매진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유명한 4대강도 만들고.
하대강식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임금이 유명해지냐면 자연에 대한 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뭘 막아가지고 이렇게 강을 조성하거나 이러지 않고 흐름을 변경하거나 하지 않고 산세를 이용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특성이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끔 해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년 동안 노력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둬요. 아이고 그렇구만. 네. 그래서 배우기는 13년 동안 집 앞을 3번이나 지나갔는데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성인에 꼽혀요. 우임금이. 어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13년 동안. 네. 바빠서 네네. 치수 사업하느라. 네네. 진짜? 그래. 제가 아는 분도 계속 그렇게 사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래요? 네.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술 먹고 맨날 집에 안 들어가고. 아유, 그래요? 네네. 그렇구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하나의 뭐 성인에 대한 우화가 될 수도 있지만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는 역량이 생겼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초기엔 치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요임금 다음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이 하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순임금이 자기의 왕위를 선양할 때 우임금을 선발한 기준도 그거예요. 치수사업에 얘가 뛰어난 역량이 있다라고 해서 선발해서 왕위에 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 네네. 자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은나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 역사를 볼 때 이제 뭐 시대 순서대로 배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국 역사가 서족이랑 동이족의 투쟁 역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동이족이라는 거는 중국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인 거예요. 우리 아니야 우리?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하고 동이족의 활자 자체가 활을 잘 쏘는 키 큰 키다리 사람이라는 의미를 듣고 있어서 우리 아니잖아 그럼. 왜 우리예요? 우리 키도 큰 편이었고 당시에 활쏘기 정말 잘하죠. 활을 잘하고 지금, 네네. 말도 잘 타고. 네.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화력덕후. 네. 그렇구만. 은나라가 우리의 조상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은나라 민족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민족의 특성이랑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까지는 이제 그 동이랑 어디? 서족? 네, 동이족, 서족. 근데 이제 하나라는 그러면 서족 중심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라는 이제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나라는 이제 중국 중심의 중원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은나라가 동이족이 점거한 거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이제 옮겨오게 됐을 때는 서족이 열세를 잡은 거죠. 한민족의 특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음주 가무에 능하다. 맞아요. 이런 거? 은나라 민족이 진짜? 이런 특성을 보여요. 이거 네.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 민족을 묘사하는 모든 공통된 수로 중에 하나가 음주 가무에 능하다. 네, 맞아요. 네, 옛날부터. 네. 중국 역사서 기록돼 계속 있어요. 그렇게 동이족 기록이 돼요. 민족의 K-팝도 특성.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 노래방이 괜히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노래방 인기 있나? 노래방 가고 싶다. 네.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가 우리 어떤 아주 오랜 문헌 기록에서부터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민족적 특성인가 보구만. 아, 역시 전 동이족이어서 그런가 봐요. 술 먹고 눕고. 어이구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은나라로 넘어오게 돼요. 근데 은나라는 그 보통 한국 민족 하면 한국의 특성할 때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면 한국이라고 보잖아요. 교회가 많은 나라? 네네. 그래서 종교성이 뛰어나고 저희 보면 다종교가 있는데도 어쨌든 뭐 종교 분쟁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좀 덜한 편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뭐 거의 없는 기독교, 거지 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편져 있는 나라여서 보통 한민족의 특성이다 그러면 종교의식이 발달된 건 꼽거든요. 은나라 사회의 특징이 종교의식이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네. 음주 가무하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당시에 그 그런 음주 가무가 분위기군요. 어쩌면 어떤 제2의 일종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제사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제사에 능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은나라로 이제 넘어가면 부족 사회에서 더 발달된 추장 사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은나라 사회로 넘어오면 중앙 집권화가 이제 형성돼요. 강력한 중앙에서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뭐가 드러나냐면 이미 하나라부터 부족 간의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은나라 되면 사회 집단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노예들이 생기게 돼요. 네. 네. 그 노동력이. 네, 맞아요. 경제적 격차에서도 하층민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했을 때 노예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구만. 그러니까 계급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그렇네. 네네. 요순, 하은까지 왔어. 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국가 입장에서 처벌하고 그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해요. 그래서 지금 출토된 문헌들이나 아니면 유적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미 감옥이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기구들 같은 것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때. 함무라비보다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지금이? 훨씬 이전이죠. 네, 이전이에요, 훨씬. 네. 그 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징병하는 거에 대한 제도도 있고 그리고 세금 징수도 이때부터 벌써 시작해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이랑 동일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진화의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랑 지금이랑 아주 똑같을 거거든. 뇌 용량이나 사용하는 뭐 그 어휘나 관념이나 비슷비슷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우리랑 동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잉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네. 잉여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 남자들이 네. 남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승리한 쪽은 노예를 부리면서 그쪽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기서 노예로 부리게 되면 또 생산력은 늘어날 거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발전하는 것들이 그 은나라 민족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종교의식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깡쌤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보면 은나라 민족은 형이상하게 청제들인 거예요. 그 종교의식이 극도로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천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모든 결정을 할 때 얘네들은 점을 쳐요. 거북이 등딱지. 네, 맞아. 거북이 등딱지를 채워서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천재입니까? 예. 그 경향성으로 보면 성향 자체가 형이상학 쪽에 몰두할 수 있는 기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에 굉장히 몰두해서 사회 전체가 거길 중심으로 발달하게 돼요. 근데 문자도 이미 나오죠. 맞아요. 거북이 등딱지로 점을 친 다음에 그걸 기록을 해놔요. 이제 상형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해요. 갑골문. 그걸. 태동이 되는 거죠. 그렇구만. 나 잘 알지. 저 어떻게 알았어? 나 만화에. 거기다. 그 만화 추천 좀 해줘. 좋은 것 같아.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상제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상이 윗상자에 제가 이제 제상제할 때 제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가장 최고의 지고의 신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모시는 신 이름을 명칭한 거예요. 상제라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 조상신이랑 자연신을 숭배하는 게 같이 병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다른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은나라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를 점령하면 걔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이 은나라 상제 밑으로 들어와요. 우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관계가.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신인 거네요. 네, 우리 네. 수호신이 이겼으니까 맞아요. 너네 신보다 우리 신이 세다. 아마 지금 독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때문에 신의 계급 관계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나라가 계속 승리하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할 거냐면 왜 우리나라만 계속 승리하지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센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니까. 네. 현실적 계급 문제가 정확하게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계급 문제로 정확히 치환되는 거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두 가지 세계 사는 거야. 현실도 살고 그다음에 관념의 세계도 사는데 네. 그걸 이제 병치시키는 거지 동일하게. 네. 실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제 전쟁을 할 때 자신이 뭐 아폴론을 섬기는 애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맞아요.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네 신을 이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신이 보호해주는 자기네 은나라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선민 사상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신권 통제에 의해서 자기네들 신을 우월시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은나라가 망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항상 동양 철학 관점에서 무조건 발전하면 쇠퇴하는 과정이 오거든요. 흥망성쇠가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은나라가 최고로 발전했던 원동력이 되는 게 다시 쇠퇴에 대한 원인이 돼요. 뭐가 되냐면 신을 너무 숭배하고 자기네 성공을 자꾸 확신시켜주는 요인이 자기네 상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로 잡은 전쟁 포로들이랑 그리고 자기네 계급에서 하층민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순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제 노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노예를 그냥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나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부족을 계속 전쟁하면서 병합하는데 그 사람들 부족의 신을 같이 섬겨주지 않고 자기네 은나라 신인 상제만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제로서 제물로 전쟁 노예들을 죽여서 쓰는 거죠. 너무 성공만 하다 보니까 이게 독단화되는구나.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내리는 평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이제 멸망의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왜요? 그게 왜 멸망의 원인이 돼요? 자기 성공의 확신을 상제로부터 받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성공하니까 이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맞아요.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건 얘네들이 정말 국력이 세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거지. 사실은 걔네가 승리했었던 이유는 어떤 자신들의 신이 지켜줬기 때문이 아니라 네. 어떤 제대로 된 훈련과 군사 훈련과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갔었을 텐데 그걸 네. 무시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신앙만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족들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얘네들을 은나라를 적대시하고 있었겠죠. 네네. 전쟁포를 싹 다 죽이니까. 네, 그러니까 반감이 너무 커졌었던 거예요. 주변 네. 사람들이. 네. 그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 그 기록에 보면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을 제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자연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제사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집터 같은 거를 마련했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 동물 대신. 그래서 이게 한 14,000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해골들을 유물로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초창기 인류학자들은 이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을 희생물로 써가지고 두개골을 함몰시켜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니까. 근데 실제로 비생산적이죠. 네, 나중에 출토되는 문헌이나 기록들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게 이제 증명되죠. 근데 이게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 중국은 인구 팽창이 컸었던 거라고 같이 생각해. 그 부양할 능력이 있었으니까 또 그 정도의 맞아요. 그 문화가 네.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인력이 남아 도니까 그게 가능한. 만약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 그렇지. 당연히 생산 쪽으로 그 돌리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죽이지 못했을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 전도돼 갖고 실제로 인력이 모자라지는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맞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패망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과도한 희생에서 이미 반발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점령하고 나오는 게 주나라에. 그리고 저희가 제자백가의 이제 부흥기다라고 배우는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붕괴하면서 네, 주나라 말기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은나라가 되게 안 좋다고 저 들었었어요. 은나라 말기도 안 좋고 굉장히 좀 잔인한 나라였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은나라에 대해 존재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주나라, 한나라, 뭐 그 뒤에 진나라 이런 거에 비해서 은나라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 은 이전에 있다는 하라고 하는데도 너무 이름이 예쁜 거야. 하나라 은나라가. 하은주. 은나라가 사실은 되게 포악했고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를 듣고도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름은 예쁜데 왜 그러지?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은나라가 또 우리 민족과 이제 연결됐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은나라를 제가 형이상하게 천재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주나라가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나라가 정복하고서 뭘 하냐면 자신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걸 계속 기록으로 남겨요. 그러겠지. 그럼 이걸 뭐에 대한 반증일 수 있냐면 은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나라는 정복됐지만 계속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은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자네들이 점령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주나라가 짱이야. 너희가 은나라가 잘못해서 멸망되고 주나라에 대한 통치가 정당하다라는 걸 계속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은나라가 정말로 문제가 많았으면 네. 주나라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치?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동이족이 은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서족 중심의 역사로 중국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조상의 연원이 되는 동이족이 막 100%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남겨졌다고만 유추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럼 뒤에 조작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조작까지는 따기보다는 이제 지금 세력을 점유하고 있는 집권층에서 보면 기존의 집권층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제 과도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언제나 있어왔죠. 네. 역사적으로 그런 네. 것들은. 그 일제가 식민 지배할 때도 식민사관 주입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뭐 하나 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점점 그 은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뭔가 규정되는 것 같아요. 판단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명은 이제 종교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 문명에서 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시골 아니면 뭐 숲속에서 은자처럼 살아요. 그 물질적인 제한 받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사회에서 정말 성공을 하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는 많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허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자기는 정신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지만 물질적인 거에서 계속 빈곤을 겪는 사람은 어쨌든 물질적인 풍요를 잃은 사람 보면 그 부분을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확장시켜서 민족이나 국가로 생각해 보면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제 패망시키고서 자기들의 역사를 써나가지만 주나라에 굉장히 발달된 종교의식, 문제되기 전에 종교의식을 부러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주나라가 은나라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거나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 문화를 계승하겠죠. 이게 사실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화가 돼버린 것처럼 네. 어떤 더 높은 문화력에 의해서 뭐 게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 동화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나라가 점령하고 이제 은나라를 패망시킨 시점이 기원전 12세기 정도 돼요. 이제 기원전 12세기요? 네, 그래봤자 기원전 이제 1100년이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요 정도의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조선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조사해 오세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나라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은나라는 중앙집권 사회였었단 말이에요. 주나라는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봉건제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봉건제요? 네네 지방에 대한 하청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빠르네. 그래서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 집권화된 중앙 통치에 대한 지배 세력이 있는 거고 이 지배 세력들이 다른 지방에 대해서 인척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하나씩 떼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된 사회로 이제 발달되게 돼요. 주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뭐였을 거냐면 은나라가 자기네들이 이제 믿는 상제에 대한 과도한 열망 때문에 패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중심의 배타적인 조상 숭배 때문에 패망한 은나라를 대신하는 새로운 종교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게 돼요. 네. 그래서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때부터 보편적인 천사상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국 철학에서 중요한 게 중국 철학은 모든 게 다 천은사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천사상? 네, 이걸 해볼게요. 천이 하늘 천자예요. 예. 네네. 그래서 하늘 천자 실제로 한자로 보면 한자에서 어떻게 푸냐면 하늘 천자 이게 사람이네. 그러네. 사람인 위에 두 개가 있네. 맞아요. 이렇게 큰 대자 위에 하늘자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하늘 천자 혹시 한자를 모르시면 이게 찾아보시면 큰 대자 위에 한일자가 이렇게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 요즘 애들 몰라. 아니야, 요즘 애들 우리보다 잘해. 아 그래? 네네. 그래서 큰 대자가 실제로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땅을 두 발로 짚고서 팔을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을 형상한 거거든요. 네, 벌 받는 거. 그리고 네, 그 위로 하늘자가 그려져 있는 건 하늘을 이렇게 짝대기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이랑 사람의 관계 두 가지가 드러나요. 예전에는 하늘만 있고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늘의 명령을 따르거나 하늘의 명령을 해석하는 존재지 하늘의 명령에 대해서 대등하게 위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은나라 때는. 네네. 준나라가 제시한 천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늘과 대등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쓰잖아요. 네. 그 하나의 일자를 이고 있는 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한자에서 이렇게 강조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에는 뭐였는데요? 예전엔 천사상이 아니고 상제니까 네,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아. 네. 천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것 중에 그 독시가 왜 힘든 건지 알겠어. 왜냐면 천이랑 어떤 신적인 거를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주나라에서 믿는 천은 인격신으로서의 이제 신이 아니고 이전에 은나라가 믿었었던 상제신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사회나 우주에 대한 그냥 운행 원리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우주의 원리.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볼 때 한자 하늘천자로 배우지만 예전엔 이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늘에 한일자를 그리고 밑에 사람 머리를 동그라미로 그려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부각되는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최초예요. 네. 왜 이게 그 딴지를 걸고 싶었냐면 너무 해석이 그럴듯하니까 그럴싸하지. 너무 그럴싸하니까 오히려 나도. 후대에 와서의 동양 철학 믿어. 그 동양 쪽이 좀 그렇잖아요. 이 안에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이것만 배워. 들으면 얼굴만 딱 보면 난 네 미래를 알아, 과거를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보통 다 그러잖아요. 저도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있는데. 네. 기본적인 계룡산으로 와요. 내 봐줄 얼굴 테니. 딱 보면 얘는 많이 먹겠구나. 그렇지. 쟨 적게 먹겠구나. 딱 알 수 있어. 쟨 근데 너무 남자구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오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의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의 하늘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네, 이제 네. 주나라가 돼서의 천은 그 안에 이제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우주의 원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그 바치고 있는 형태로 변하면서 이걸 맞아요. 중요하게 이제 국가적으로 네.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리 도리 그를 네.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 아닌가요? 우린 이미 12세기 때 끝냈어. 한참 전에. 네. 그 운행의 비밀을 밝히는 게 과학이죠. 과학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정말이야? 얼씨구. 네네. 예.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은나라가 자기네 민족만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는 보편적으로 다 터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천은 누구나 이제 동일하다. 배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천하면 그냥 뭐 하늘의 신이다 아니면 뭐 보편자로서의 신이다 아니면 우주 만물에 대한 운행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늘 자체는 모든 사람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개념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천이 레알 스카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니죠. 네. 그치? 그래서 천은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표현할 어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김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무 원리. 네, 우주나 사회가 질서. 운영되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음양, 천이라고 뭐 이제 이름 붙여준 거예요. 불교에서 뭐 다르마 정도 되는 건가? 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데모크리토스의 입자. 장난이다. 파르메니데스. 더 갖다 붙이세요. 양자역학. 네. 양자역학. 상대론. 뭐 이런 네네.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그 원리를 주관하는 재밌네. 상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다시 은으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격신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요. 이렇게 빨라. 동양은 너무 되게 빠르다. 빠르다. 이 정도- 엄청나게 빠르다. 이 정도 빨리 와야지. 빨리 와. 그게 그러니까 따라와.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정말 가능했다고 보세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인구인가요? 저는 인구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 원래 중국이 너무 빨랐지. 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항상 빨랐고 타고났어. 통계를 봐도 뭐라고. 원래 아주 인류 역사 전체에서 생산력이 가장 뛰어났던 것도 항상 중국이었고.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게 뭐였을까라는 거야. 중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잉여 자원 많았겠지. 거기 평야지대는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것도 통해서 있겠다. 일단 인구가 집중돼 갖고 도시도 제일 먼저 생겨났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도시에서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말빨로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갖고 어떤 그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점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수메르인들. 미친 거야. 중국 얘기하지. 아니야?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이집트를 꼽아요. 네.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가 고고하게 발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철학에서 그리스를 강조하고 역사에서 이집트를 강조하는 거는 근현대 역사 100년 동안이 서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닐까? 그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이집트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까 20세기 굉장히 빨랐잖아요. 기원전 20세기. 그렇네. 근데 이집트는 막 기원전 60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피라미드의 생성 자체가 그 정도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거기도 잉여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때문이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독특한 게
그거보단 조금 늦었지만 굉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일단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상의 발전이 너무 빠른 거야. 이집트와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집트도 다신론적인 것이 나타나고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텐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은나라가 패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는 그 직후에 거의 평등 사상 그리고 인격신의 존재가 희미해진다 이런 것들은 네. 서양에서는 거의 뭐 그죠.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동양 어떻게 철학 이 가능했을까? 정도야. 근데 강 선생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서양에서도 네. 그리스만 뒤져도 그럼 그런가?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가 뒤진다고요? 그리스 문헌들만 뒤져도 문헌만 똑같은 뒤지고. 얘기 할 수 있을 걸요. 그 야, 파르메니데스 서양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발전하고 있었는데 동양은 뭐했냐. 근데 그리스가 이렇게 훨씬 얘기할 수 있을 이후잖아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얘기 우리 됐어. 우리 문화 됐어 지금. 앞서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게 크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도 많고 평야지대나 생산력도 그냥 뛰어났을 거고 환경도 조성돼 있으니까. 근데 항상 아주 타당하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규모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추계 시대의 4대 성인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점도 어떠냐면 완전 사상을 대전환시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면 규모가 팽창하는 시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전의 규모들이 계속 깨지면서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커지면 어떠냐면 다양성이 총망라되는 거예요. 그럼 별의별 사람들이나 별의별 문제들을 아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날 거고. 네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들은 생각인데 유전자 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적 부동.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거 한번 유전적 부동. 하신 적 있는데? 네, 진화를 할 때 사실 까먹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우연에 의해서 맞다, 이루어진다고. 맞다. 네. 네. 어쩌면 그 당시 처음 시발이 됐었던 것들은 시발이요. 당시에 시발점이 됐었던 네. 것들은 우연히 한 명이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들은 것이 너무나 정합적으로 막아다 들어가고 딱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네. 어쩌면 우연히로 시작했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냥 공자님 목소리가 제일 컸다. 이런 거예요? 라기보다는 이 마이크가 필요 없어. 공자가 출연하기 이제 공자님이 출연하기 전에 이미 환경적인 것들이 맞아요.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야기들이. 네. 근데 은나라가 하필이면 그러한 형태로 패망을 했고 맞아요. 주나라가 하필이면 그렇게 된 것들이 필연이 아니라 역사가 우연적인. 반복됐을 때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환경적인 상황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 사실 이제 전쟁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우연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어떤 요소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게 관점이 두 가지가 정도가 있으니까 그 우연적인 것들의 결합으로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필연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보기도 하는데 네. 두 개 같이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 씨앗이 됐었던 것들은 우연적인 걸 수도 있다. 좀 나비효과를 너무 말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나라에 네네. 와서 천사상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오는 제자백가에서 가장 유명해지는 유교 철학의 발전을 지배하게 돼요. 천사상이. 그래서 사회적 덕목도 마찬가지고 개인적 덕목도 무조건 천의 운행 원리랑 일치하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유교 철학에서는요. 사실 지금까지도 네, 맞아요. 그렇죠. 천사상이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죠. 네. 그 성인을 묘사할 때 유교 철학에서 가장 완벽한 흠결 없는 완성된 이상적인 개인의 모습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예. 보통 성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인, 네, 그래서 성인. 성인, 네, 네. 성인. 뭐야 그게? 발음이 성인이 아니라면서요. 서어랑 의의 중간이라고. 그래서 되게 나이 많은 윤리 선생님들이 발음하실 때 보면 성인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디서 배운 거죠? 라고 하던데. 국어 선생님 승인 방송. 게시글 남겨주세요. 그건 성인이고 그 성인. 어덜트는 성인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인들은 성인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하던데. 거기에 보시고 네네. 나중에 그래서 해봅시다. 예. 성인이 그 유교 철학 경전에서 묘사될 때 어떻게 묘사되냐면 완전 신적 존재처럼 묘사돼요. 우주나 이제 만물의 운행 원리랑 일치되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뭔가 인위적인 요소도 없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무의식. 살아있는 맞아요. 규범이 되고 사회 자체를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대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이거는 천사상의 특징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요수는 성인이잖아요. 맞아요. 그 요순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천사상이랑 상관없이 그 요순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네. 자신 롤을 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제 덕분이야라고도 모를 정도로 네. 공기가 어디에나 있으나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성인의 표본이 된 거죠. 네. 요순이. 그러니까 요순시대 때는 문제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뭘 명목화할 수 있는 철학이나 뭔가 윤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역사적인 새망을 겪기 때문에 이제 중국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첫 번째로 주나라가 은나라의 배타적인 종교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천사상의 개념을 정초했고 네. 이게 중국 철학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지 리기론이랑 연관이 돼요. 그렇구만. 네. 천사상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근데 주나라가 모든 그 나중에 등장하는 공자나 맹자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회 맞아요. 네. 주나라를 굉장히 추종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였길래? 주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신이랑 물질 문명이 가장 조화된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과 물질이. 네, 정신만 확장됐었던 은나라는 망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서 정신적인 걸 배제했던 사회도 아니고 앞에 은나라의 정신적인 거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면서 물질 문명에 대한 것 발전도 이루게 된 사회죠. 그러니까 가장 번영된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주나라 말기에 그런 혼란이 있고 망했어요? 이게 주나라가 봉건제잖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봉건제는 처음에 인척관계로 맺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4명이 인척관계예요. 근데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 친척이 멀어지니까 맞아. 사이가 쟤랑 멀어져. 나랑 무슨 친척이야 그냥 쌩까는 거죠. 네. 여기는 이건 나의 자치권을 인정해줘라. 대대로 우리 조상님이 네네. 하던 데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다. 사회적인 게 계속 발전되고 범위 확장되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사회가 전복되는 게 발생해요. 전쟁해가지고 어떤 애 봉건주였는데 망하고 평민이었던 사람이 공을 성취해가지고 더 계급을 높은 걸로 성취되고 이런 게 발생하니까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왕권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왕권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개국 공신들이 처음엔 같이 했었던 왕을 맞아요. 한 명 옹립하고 했었던 개국 공신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게 돼요. 그 과정이 없게 되면 반드시 혼란스러워져요. 사실 싸울 때 전장에선 같이 싸우는데 너는 왕이고 나는 진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인데 그 실제로는 일단 왕권이 공고하게 된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이쪽에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쳐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도 처음에는 맞아요. 봉건제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지. 친인척이었고 가까운 네.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하 사랑하는 왕이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쟤랑 나랑 뭐가 다르길래 내가 쟤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지?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왕이 뭔가 약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겠죠. 너 나한테 좀 더 세금 좀 내라. 뭐 좀 인력 좀 바쳐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꾸 하극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냐면 보편적인 천사상이 등장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은나라 정복이랑 관련이 있는데 천사상을 일단 마련해서 배타적인 종교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은나라가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유민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통치를 안정적으로 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병신이어서 망한 거야 라고 얘네들을 설득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선망이나 덕망이 떠나버렸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임을 잃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개인의 행동이 신에 대한 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돼요. 예전에는 그게 신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얘네 부족 모르고 싶으면 얘 좋아했다가 얘가 실증나면 버리고 다른 부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나라부터 어떤 사상이 생기냐면 자연운행 원리나 신적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자연이나 신적인 신임이 같이 이제 수반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너가 병신짓 하면 나쁜 이제 처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상이 유학의 정초가 돼요. 하나는 보편적인 천사상이랑 합일되는 게 목표가 되고 그거로서 가장 동양 철학의 특징으로 드러난 게 수양 철학이 발달하는 거죠. 자기를 계속 수련하거나 수양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그렇게 돼야 돼. 지배 계급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완벽한 자기 본래성을 회복할 때 천과 같은 동일한 상태가 될 때 이상사회가 펼쳐진다고 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원시적이었던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같은 거지. 하나의 절대적인 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조상신이나 절대적인 신이 중심이 됐던 사회에서는 어땠냐면은 맞아. 나의 행위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맞아. 왜냐면은 우리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는 항상 완전 짱인 잘해줄 거야. 거거든요. 완전 짱인 거지. 네네.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신이 완전 짱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보편적인 천개념이 도입하고 나서는 맞아요. 개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해졌다. 네. 판사 같네요. 하늘은. 그렇네. 맞아요. 네네. 정확해요. 역시. 그렇구만. 네네. 철학 엘리트. 여기까지가 만화 이제 주나라의 사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나라에서 사상적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 뭐냐면 하늘 중심이거나 개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늘 중심에서 시선이 개인으로 내려오게 되고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완전 주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분이 공자가 아니죠. 공자는 이후죠. 그럼 이런 사상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분위기가 주나라 때 형성되는 거죠. 그게 누가 있지 않아요? 어떤 재상이라든가 누구 왕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물어보신 게 주나라의 특징이 봉건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지배계급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천자랑 그리고 각 지역을 봉토를 받아가지고 제후들?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정치랑 경제적인 거를 독점하고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만 교육을 받아요. 엘리트 코스. 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결부된 전문 직종들이 있는 거예요. 예나 여기 행사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형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관문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자기의 신분이 보통 귀족이거나 아니면 귀족이랑 결탁돼 있기 때문에 계급으로 치면은 이제 상위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백가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 주나라에 이런 인문학적인 대전환을 가져왔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이걸 가장 집약시킨 게 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자가 출연하게 된 것이 주나라가 패망하고 망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독보적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이미 주나라 안에서 있었던 거네요. 아니, 주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 공자는 등장하는 거고. 네. 근데 시대적 분위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구만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야기를 할 때 누구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후에 공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백가들의 사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이론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급격한 사상의 전환이 이루면서 천사상이 나타난 것도 네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게 없네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후대에 와서 정리할 때는 주나라의 특징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주나라가 1, 2년 동안 운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그거를 집약적으로 철학으로 만든 사람은 공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사실 우리 고대 그리스 대성을 한 게 누구냐? 맞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토론하는 문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누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형성됐을 거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가들이 나와서 정립하는 것처럼 맞아요. 주나라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나라를 이상화 시킬 필요가 있었던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네. 그거 주나라가 이런 곳이었다라고 정립했겠지 뭐. 천개념 자체가 이전까지 전혀 없었는데 이때 생겼다기보다는 사람들은 그전에 그냥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격신으로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사회 운영 질서로서 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론화로 세련되게 정립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겠죠. 점진적으로 형성돼 왔겠지. 네네. 그렇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의 역사와 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요슨, 하은주를 거치면서 좀 알아봤는데 내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지. 동양철학 이 정도야 장난 아니야. 쩐다. 네. 어쨌든 왜 동양 철학이 열등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군요. 네. 여기서 멈추니까. 요 다음부터 빅뱅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빅뱅 알아내는 민족이 짱인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 아까 이제 모든 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네, 동양 철학은 이제 빅크런치라고 해갖고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확 커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이제 우주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다시 한 점으로 모인다. 그게 빅크런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빅뱅이 시작되겠죠. 이거의 반복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빅크런치가 아니라 빅프리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점점 우주는 커지다가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고 그러면 착하게 식어갈 거다. 죽은 우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한 점으로 다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크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게
반복되는 게 맞는 거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가 됐다가 다시 한 점으로 뭉쳤다가 다시 커졌다가 왔다 갔다. 동양 철학의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요새 하운주까지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자 알아볼 차례죠, 그죠? 네네. 잠깐 쉰 다음에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뻐. 네. 하은주. 잠깐 쉬죠.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